안녕하세요 여러분, 논리로 푸는 영어 잉글로직스의 이세호 선생입니다. 자, 오늘 잉글로직스 총 3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수업은 어떤 내용이냐,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핵심 문장들에 대해서 살펴봤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핵심 문장들이 좀 더 일반적으로 폭넓은 영어 지문에 사용되는 글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오늘 우리가 배울 핵심 문장들은 좀 더 독특한 구조에서 많이들 사용되는 그런 핵심 문장 종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처음으로 우리가 배워볼 핵심 문장들은요, 바로 문제 제기 어휘에 대한 것입니다. 자, 그럼 문제 제기 어휘라는 것은 무엇이며 어떻게 사용되느냐? 바로 위에서 긍정적인 논지들을 얘기한 이후에 그 이후에 프라블럼이라든지 패러독스, 아이러니, 혹은 심지어 퀘스천이라든지 혹은 unacceptable 이런 표현들을 사용해서 문제 상황들을 이야기해주는 그러한 상황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들은 대표적으로 어떠한 효과를 보여주느냐? 바로 긍정과 부정의 논지 전환을 일으키는 효과를 가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예문을 한번 들어봅시다.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입니다. 자, A라는 것은요, A라는 것은 분명 긍정적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준다,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하지만 문제는 바로 이곳에 있다, 혹은 하지만을 제외하고 Here is a problem, 이런 식의 예문들이 중간에 한번 등장을 했다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A라는 것, 만약에 이거를 뭐라고 해볼까요? 오락,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그럼 오락에 대해서 이걸 위해서는 긍정적인 내용들이 분명히 기술이 됐겠죠. 하지만 이 문장이 등장함으로써 오락은 어떠한 가치를 가지게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의 문제 상황을 유발하는 조건이 되어버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문제 상황이 등장했기 때문에 이 글은 이후에서 왜 문제 상황이 등장했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글이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실제로 문제가 등장했었던 구체적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던가, 혹은 그렇지 않으면 이 문장에 대한 해결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글이 들어가게 되겠죠. 어떻게 됐건 상관없이 이 오락은 여기에서부터는 부정적인 논지를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긍정에서 부정으로 논지가 전환이 됐죠. 이러한 방식의 논지 전환을 만들어내는 핵심 문장, 그것이 바로 문제 제기 어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알아볼 핵심 문장은요, 바로 양보절의 주절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는 양보절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양보절이 뭐죠? 그렇죠. 비록 뭐뭐일지라도 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양보절입니다. 그런데 양보절은 그 특징상 양보절과 주절의 내용이 서로 상반되는 내용들을 보여주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예문을 한번 들어볼게요. 자, although it is agreeable in many societies, 비록 그것들이 많은 사회에선 동의할 만합니다만, 이렇게 얘기를 시작했다고요. 그러면 it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바로 agreeable, 동의할 만하다라는 거겠죠. 그럼 agreeable은 긍정적일까요, 부정적일까요? 네, 분명 긍정적인 가치를 가진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이 등장하기 이전에 it이라는 것은 분명 긍정적으로 그려졌을 겁니다. 그런데 양보절에서 그것이라는 것이 긍정적으로 그려졌다는 얘기는 이 뒤에 나오는 주절에서는 it is inadequate 정도로 합시다.
inadequate in my country. 그것은 우리나라에서는 부적절해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것이 agreeable이라는 긍정적 가치를 위해서 가졌지만 밑에서는 이제 부정적인 가치로 변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까 전에 문제 제기 어휘와는 다르게 얘는 긍정에서 부정으로 전환될 수도 있지만 여기가 부정이고 여기가 긍정이라면 부정에서 긍정으로서 의미 전환도 마찬가지로 가능해지는 구문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알아놓으면 훨씬 더 좋은 게 일반적으로 양보절에서는요 당연한 사실을 보통 많이 얘기해 주게 됩니다. 근데 선생님이 첫 시간에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글이라는 것은 예측 가능하면서도 예측 불가능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예측 가능성을 부여해주는 핵심적인 특징으로서 최초의 논지를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글의 특징, 예측 불가능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당연한 사실만 가지고 글을 쓴다면 그 글은 읽을 가치가 없는 글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당연한 사실과 주절에 등장하는 당연하지 않은 사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글을 쓴다면 글쓴이의 핵심적인 글을 쓴 이유는 바로 이 당연하지 않은 사실에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양보절이 등장한다면 거기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어디에 있다고요? 네, 주절에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양보절 읽지 마세요. 물론 찝찝하면 읽어도 됩니다. 그런데 시간 관계상으로는 읽을 이유가 크게 없어요. 뭐만 확인한다면 주절만 정확하게 이해한다면요. 물론 주절이 이해가 안 간다면 양보절을 당연히 읽을 수밖에 없게 되겠죠. 자, 그럼 우리가 다음 핵심 문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같이 얘기할 핵심 문장은 바로 자문자답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자문자답은 전형적으로 어떤 식의 문장 형태를 가질까요? 뭐 의문문이죠. 의문문을 하나 쓰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것에 대한 답을 쓰는 건데, 자, 과연 이런 일은 어떻게 일어날까? 그 답은 어디에 있어? 혹은 많은 학자들은 뭐뭐라고 얘기해. 혹은 많은 실험들은 이렇게 보여줘. 혹은 어떠한 전문가는 이렇게 얘기했어. 혹은 나는 이렇게 대답해. 이런 식의 구조들을 가지게 되는 건데, 전형적으로 얘들은 어떤 식의 역할을 담당하느냐? 바로 주의를 집중시켜서 중요 개념을 이야기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자문자답적 의문문 뒤에 나오는 답은 엄청나게 중요한 개념, 혹은 이 글에서 빼놔서는 절대 안 되는 척추에 해당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셔야 되고요. 심지어는 이러한 자문자답이 바로 논지의 전환을 이끄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식이 될까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건 무조건 완벽한 것일까? 그렇게 볼 수만은 없겠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는 뭐 연결어도 없고 혹은 뭐 우리가 얘기하는 다른 어떤 핵심 문장들도 존재하지 않지만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논지의 전환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혹은 사람들이 다 얘들을 나쁘다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그럴까? 그렇지만은 않아. 이렇게 되면 부정에서 긍정으로 전환되는 경우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을 거다, 이 얘기인 겁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구조는요, 바로 시간의 흐름입니다. 자, 선생님이 첫 시간에 그 어떤 논리 전개에 대한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요. 선생님이 이런 얘기 했었죠. 수직적으로 논리가 전개되면 같은 얘기야. 그런데 수평적으로 논리가 전개되면 다른 얘기야 라고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다? 다시 한번 여기서 설명을 해보고 갈게요. 만약에 어떠한 사람, 어떠한 사람은 아니겠죠. 인간이라는 집단이 어떤 특정한 특징을 가진다면 이 인간의 상위에 있는 생물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의 특징을 가지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고요. 인간의 하부 개념에 있는 나나 혹은 너 같은 존재들도 이러한 특징을 그대로 이어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즉
수직 관계, 즉 상하 관계에 있는 것들은 지금과 같이 같은 특징들을 공유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와는 상반되게 수평 관계에 있는 것들, 즉 예를 들어서 생물이라든지 무생물 같은 것들, 이것들은 서로에 대한 포함 관계가 아니고 분명 수평 관계에 있는 평등한 동등한 대상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을 건데, 만약 여기에서 생물이 특정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 무생물이 그러한 특징을 가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냐면은 분명 가만히 있는 대상을 생물과 무생물로 나눠놨을 때는 얘들의 차이점에 주목하는 것이 이 사람의 근본적인 논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이겠죠. 뭐 물론 이 사이에 마찬가지로 이런 표현을 써서 글쓴이가 생물과 무생물의 유사성에 주목하겠다, 그러면 이 두 개는 같은 게 될 수 있겠죠. 위에서도 마찬가지로 생물과 인간 사이를 대조적으로나 그러나를 써가지고 두 개를 구분시키겠다라고 글쓴이가 얘기를 한다면 이 두 개는 같은 것이 아니고 다른 게 돼버릴 수 있겠죠, 물론. 그러면 이 얘기를 여기서 왜 하느냐? 바로 시간의 흐름에서도 이러한 관념들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시간이 흘렀어요. 물론 이 사이에는 특정한 사건이 있어서 과거와 현재를 나눌 수도 있고, 혹은 그렇지 않으면 단순히 시간이 흘러가 버린 걸 수도 있겠죠. 물론 그 이전 과거와 과거가 될 수도 있고, 과거와 현재가 될 수도 있고, 현재와 미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떠한 사건이나 흐름을 통해서 과거와 현재를 나눠놨다는 것은 과거와 현재가 가지는 특징이 서로 다르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가만히 있는 시간의 흐름을 두 개로 나눠놨잖아요. 그 얘기는 어차피 과거가 현재의 상위 개념이나 하위 개념이 아닌 한은 이 두 개를 수평적으로 보게 되겠죠. 그리고 이 두 개를 중간에 굳이 끊어놨다는 얘기는요, 얘들이 서로 다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의 흐름은 정말로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특히나 어떠한 글이 맨 첫 부분이 과거 얘기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중간에 갑자기 오늘날이라든지 혹은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이후에 혹은 나중에 혹은 요즘에 이런 식으로 시간이 확 흘러가 버리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이 부분이 글의 핵심 내용을 품을 수도 있구나, 이렇게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 두 개의 차이점에 주목을 해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요? 이전과 이후는 분명 다른 상태니까요. 물론 과거가 현재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경우엔 보통 과거 사실을 그냥 단순 과거를 쓰기보다는 흔히들 현재 완료를 쓰는 경우가 많고요. 혹은 두 개가 그냥 이어진다면 굳이 나누지 않거나, 혹은 두 개가 이어진다라는 명시적 표현들, 혹은 같은 것이라는 명시적 표현들을 정확히 글쓴이는 보통 써주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현재가 달라지면 일단 뭐 해라? 의심해라. 이 부분이 핵심 문장이 아닌지 의심해라,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볼 핵심 문장은요, 헬프입니다. 뜬금없죠. 그럼 헬프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보는가?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는 잘 안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헬프가 핵심 문장이 되느냐? 뭐 방금 얘기했다시피 일반적으로는 헬프를 그닥 주목하지 않아요. 그런데 단 하나, 바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구조에서는 헬프라는 동사를 엄청나게 유용하게 써요.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거야, 이 문제를 분석하는 데 도움을 줄 거야, 이 문제를 완화시키는 데 도움을 줄 거야, 이런 식의 도움을 준다는 표현을 통해 가지고 해결책이 많이 제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help라는 동사를 언제만 주목하면 되겠어요? 최초의 논지가 부정적으로 나와서 이 글 전체에서 해결책이 아주 중요한 내용으로서 형성되는 글들, 즉 문제 해결적 구조를 봤을 때는 help라는 것에 반드시 주목을 해야 될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총 14개의 핵심 문장들을 살펴봤어요. 그럼 이 핵심 문장들을 우리는 어떤 식으로 써먹어서 어떤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받을까? 지금부터 예문들을 통해서 그 내용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자, 지금 여기 예문이 나왔는데 상당히 길죠? 상당히 길죠? 자, 그냥 우리가 핵심 문장에 대한 논의 없이 이 글을 그냥 살펴본다면, 아, 과학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고 과학은 뭐 어떤 관용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과학적 활동은 뭐 번영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고 엄청 복잡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기억하시라고요. 뭐요? 핵심 문장이에요. 핵심 문장은 글 전체를 간략하게 만들어줄 수도 있고, 또한 여러분들이 좀 관련성이 없는 부분을 이렇게 솎아내고 글을 읽는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글의 핵심 내용, 즉 뼈대는 놓치지 않고 읽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부여해 주는 거예요. 자, 지금과 같은 문장을 핵심 문장 위주로 한번 살펴볼게요. 그럼 이와 같은 문장이 돼버려요. 자, 그럼 이 문장만 우리가 한번 볼게요. 과학이 is examined as an enterprise that involves the value of independence 어쩌고 저쩌고. 자, 이러한 것들의 가치를 포함하고 있는 일로서 검증되어졌을 때 it is clear 때, 와, 핵심 문장 나왔죠. 선생님이 it is essential, necessary, important 이런 문장들, 여기에는 어떤 문장들도 들어가 있어요? clear, 명확하다라는 것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자, 그럼 지금 이게 핵심 문장이면서 글 상단부에 첫 문장에 같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동시에 최초 논지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최초 논지를 잡아볼게요. It is clear that, 대절기하는 명확해요. As a social activity, 사회적 활동으로서 과학이라는 것이 cannot flourish in an authoritarian climate, 권위적인 분위기에서는 절대 번성할 수 없다라는 사실은 명확해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럼 이거 뭐에 대한 얘기입니까? 우리가 문장 정리론에 따르면 이거는 과학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조건이 있나요? 네, 있죠. 어떤 조건입니까? 권위적 분위기, 이것이 이 과학이 처해 있는 조건이네요. 그럼 특징은요? 간단하죠. 번영할 수 없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핵심 문장을 중심으로 한번 나가볼게요. 자, 여기에 핵심 문장이 등장했습니다. 얘가 핵심 문장이 되는 이유는, 네, 그렇죠. 얘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얘를 중심으로 해서 얘기를 한번 다시 풀어나가 볼게요. It is the essence of scientific thinking. 과학적인 사고의 본질이랍니다. 뭐가요? To propose alternative.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과학적 사고의 본질이죠. 그리고 나서 to test them against existing concept. 현재 존재하고 있는 개념에 빗대서 그것들을 검증해 보는 것이 과학의 본질이랍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뭐에 대한 얘기가 등장을 했다? 과학의 본질에 대한 얘기가 등장했구나,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겠죠. 특정한 조건은 없죠. 그러니까 과학의 본질의 특징만 적게 되면요, 뭐를 제시하는 것이 본질이다? 대안을 제시하고 이것을 뭐 해보는 거? 검증해 보는 것이 과학의 본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과학의 본질이라고 얘기했으면 이 뒤에 나오는 내용이 과학에게 긍정적인 내용일까요? 부정적인 내용일까요? 이게 잘 이루어진다는 가정하에서 이거는 과학에게 분명 긍정적인 내용이 될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전에는 과학이 번영하지 못했었죠. 그럼 이 번영하지 못한 과학을 우리가 부정이라고 봤을 때 이거는 긍정이고 이거는 부정이죠. 그러면 우리가
과학과 과학이 같은 것이다 라는 것에 주목을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여기에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검증하는 것이 권위적 분위기와는 서로 상반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는 긍정이고 얘는 부정이니까요. 그러면 대안을 제시하고 검증하는 거, 이거를 우리는 다른 용어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 탈권위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과학은 어떻게 하면 발전할 수 있다고요? 번영할 수 있다고요? 예, 탈권위적 분위기에서는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한 단계가 남았습니다. 뭐요? 최종 논지를 통해서 이 글을 검증해보는 한 단계가 남았죠. 논지가 바뀌지 않는다는 게 핵심이니까요. 자, 들어가 볼게요. Challenges to new ideas. 새로운 생각들에 대한 어떠한 도전은 are the legitimate business of science in building valid knowledge. 유효한 지식을 형성하는 것에서 과학의 아주 정당한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뭘 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챌린지 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챌린지. 그러면 챌린지를 하게 되면은 본질적으로 도전을 하게 되면은 이 도전이 뭘 이끈다라고요? 유효한 지식을 이끈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럼 도전이라는 것은 긍정적 개념이잖아요. 조건이에요. 그리고 이건 마찬가지로 뭐에 대한 얘기였어요? 과학에 대한 얘기였죠. 그럼 도전이라는 개념이 여기에 있는 탈권위의 개념하고 또한 똑같은 개념을 형성해 버리게 되는 거예요. 내 말 이해가시죠? 그러면 전체적인 글의 구조의 뼈대가 이런 식으로 서게 되고 그러면 과학의 발전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에 있는 것은 탈권위라고 할 수 있고 부정적인 부분에 있는 것은 권위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탈권위를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도 있겠죠. 뭐 분권적인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거고 혹은 민주적인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거고 다포적인 즉 중심이 여러 가지가 있는 멀티센트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일단 핵심은 뭐다? 탈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된다면 글이 마무리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또 다른 예문을 통해 가지고 한 번 더 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보게 될 예문은요. 아까 전보다는 좀 짧은 것 같아요. 아까 전보다는 좀 짧은 것 같은데 그래도 여전히 길죠. 그래도 여전히 길죠. 자, 그럼 우리 어떻게 한다고요? 빰! 핵심 문장을 통해서 살펴보자. 오, 이렇게 돼버렸어요. 자, 그럼 우리는 이 글을 간단하게 볼게요. 너무나 많은 회사들은요. 아, 여기 뭐가 등장했어요? 너무나 많은이 등장했죠. 그럼 너무나라는 표현은 우리나라에서도 긍정적인 표현하고 같이 쓰든가요? 부정적인 표현하고 같이 쓰든가요? 네, 부정적인 표현하고 같이 씁니다. 그러면 저기 나오는 많은 회사들은 현재 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네, 잘못하고 있다는 게 되겠죠. 자, 그럼 이거 한번 적어볼게요. 너무나 많은 회사들은요. advertise their new products. 그들의 제품들을 홍보합니다. 마치 그들의 경쟁자들이 did not exist.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요. 자, 그럼 이걸 최초 논지 형태로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뭐에 대한 얘기입니까? 많은 회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많은까지 씁시다. 자, 많은 회사에 대한 얘기고요. 많은 회사의 현재 특징은 뭐예요? 경쟁자가 없는 것처럼 제품을 홍보하더라. 이것이 현재 많은 회사들의 특징이에요. 근데 이거 긍정이라고 부정이라고요? 네, 부정이죠. 자,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부정이 나왔네요. 그럼 선생님이 오늘 반복적으로 계속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럼 이 글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나간다고요? 왜 이게 부정적인지에 대한 얘기를 해줄 수도 있고요. 혹은 단순히 구체적 사례를 통해 가지고 어떤 회사가 이렇게 광고했더니 부정적이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진행시킬 수도 있겠죠.
혹은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문제를 그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지 이러한 글로 나갈 수도 있을 거예요. 선생님 이거 계속 강조하죠. 왜냐하면 오늘 이 수업이 끝나고 나서 다음 시간부터 해야 되는 수업은 이러한 뻗어나가는 글의 구조에 대한 수업이기 때문이에요. 그건 우리 다음 시간에 할게요. 자, 이제 밑에 가볼게요. 중간에는 다 날려버렸어요. That's why. 그것이 이유입니다. 그럼 선생님, 이게 왜 핵심 문장이에요? 왜 핵심 문장일까요? 누가 등장한다고요? you가 등장하죠? 바로 누가 전환됐다? 대상이 전환됐다 이 말입니다. 네가요, have a truly new product. 만약 네가 진짜 새로운 제품을 가졌다면 It's often better to say. 자, 뭐라고 나왔어요? 종종 뭐뭐 하는 게 더 낫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죠? 뭐뭐 하는 게 더 낫다라는 건 결국 뭐하고 똑같은 개념이다? 뭐뭐 해라하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장은 you라는 대상 전환도 일어났으면서 여기에 유사 명령문까지 등장한 구조라는 거예요. 그럼 뭐 하는 게 더 낫대요? To say what the product is not. 그 제품이 어떤 것이 아닌지를 설명하는 것이 더 낫대요. 뭐 하기보다는 그것이 뭐인지를 설명하는 것보다. 자, 그럼 얘가 중요해진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이 뒤에 뭐가 등장했어요? For example이 등장했죠. 선생님이 for example 앞문장은 엄청나게 중요한 개념으로서 이해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 문장은 you라고 대상 전환도 됐죠. 첫 번째. 두 번째 유사 명령문도 등장했죠. 세 번째 뒤에 for example까지 등장했네요. 이 문장은 와 트리플 크라운 엄청나게 중요한 문장이겠죠. 뭐 하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이 아닌지를 설명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만 놓고 보면은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럼 그 뒤에 그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것보다 무엇이 아닌지를 설명해라. 즉 이 얘기를 두 개를 모아놓고 보면은 결국 제품을 광고할 때 뭐를 부각시켜라라는 얘기예요? 차이점을 부각시켜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시장에서 아예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제품이라고 광고를 하는 것보다는 이전 제품과의 차이점을 부각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광고의 방법이다. 홍보의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제 말 이해가십니까? 자, 그럼 우리가 하나만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요, 처음부터 골치가 아파요. 막 진화 얘기도 나오고, 뇌 얘기도 나오고, 엄청나게 골치가 아프죠.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방식으로? 핵심 문장이라는 방식으로 간략하게 한번 쫙 만들어 볼게요. 근데 이번에는 핵심 문장을 통했는데도 상당히 많이 남아버렸어요. 그럼 과연 이게 진짜 많이 남은 걸까요?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시작해볼게요. Thorough evolution. 진화를 통해서 우리의 뇌는요, have developed to deal with acute dangers. 즉각적인 위험 혹은 급성의 위험들을 다루도록 진화되어 왔대요. 그럼 whether 뒤에는 이건지 상관없이 하니까 이건 의미가 없죠. 자, 그럼 이거 뭐에 대한 얘기입니까? 우리의 뇌에 대한 얘기죠. 그럼 뇌의 특징은 조건이 있겠죠? 뭘 통해서요? 진화를 통해. 특징은 뭐라고요? 위험에 대처하게 되었네요. 그럼 우리 뇌는 상당히 훌륭하네요. 그쵸? 그런데 중간에 갑자기 뭐가 등장한다? 벗이라는 녀석이 등장해버려요. 그럼 만약에 이 뒤의 내용이 뇌에 대해서 부정적인 내용을 얘기해 준다면 글 전체가 반전이 돼버리겠죠. 그러면 우리의 뇌는 더 이상 긍정이다 부정이다? 네, 부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but 이후에가 뇌에 대해서 긍정적인 내용을 또 얘기한다. 그러면 우리가 생략된 이 부분에 뭐가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 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해주는 내용이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이 일반적 개념이라면 구체적 사례를 등장시키는 것에서 부정적 사례, 긍정적 사례를 등장시키면서 이 내용이 이 위의 내용과 연결되기 때문이에요. 이건 나중에 선생님이 이중구조라는 수업을 하게 되면은
그때 얘기를 할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일단 한번 볼게요. 그러나 nothing in our past, 우리의 과거에서는 그 어떠한 것도 has prepared us, 우리를 준비시킨 적이 없어요. 뭐 하도록? to deal with the insidious chemical threat, 이러한 눈에 잘 띄지 않는 화학적 위협들을 다루도록 준비시킨 적은 없어요. 그러면 이거 누구 얘기예요? 우리 얘기예요. 자, 그럼 우리의 특징은 뭐예요? 조건은 여기에선 별다른 게 보이지 않죠. 뭐 과거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여기에 그럼 과거에서 이렇게 적어볼게요. 과거 동안 특징은 뭐예요? 화학적 위협은 대처하지 못했대요. 자, 그럼 볼게요. 사람이라는 것에 뇌가 들어가 있다면 뇌하고 사람은 서로 상하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과거의 진화를 통했으니까 우리의 과거라는 것은 진화하고 똑같은 의미라는 걸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세 번째, 위험에 대처하는 걸 배웠다는 건 긍정적이었는데 조건이 뭘로 바뀌었어요? 화학적 위협이 됐죠. 그죠? 여기에 대해선 대처할 수 없으니까 부정이 돼버린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인간의 뇌 혹은 인간의 뇌가 겪은 진화는 뭐는 대처할 수가 없다고요? 화학적 위협에 대해선 대처할 수 없다는 것이 이 글의 핵심 내용이 돼버린다, 이 얘기라는 겁니다. 자, 이해가시죠? 자, 그리고 이게 여기까지 들어가는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하나 주목해야 되는 게 바로 여기에 있는 on the contrary 라는 부분이에요. 대조적으로 라는 거죠. 물론 on the contrary도 대조적으로 라는 역접의 의미를 가지는 연결어이기 때문에 문장 전체를 뒤집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나온 이 문장은요, 맨 처음에 나온 최초의 논지를 뒤집을 수도 있고 혹은 그렇지 않으면 바로 앞에 나온 인간이 부정적 상황을 겪더라, 이걸 뒤집을 수도 있죠. 자, 그러면 on the contrary 뒤에 한번 볼게요. 우리는 전적으로 enjoying the immediate benefits, 즉각적인 이득을 향유하고 있습니다. 뭐에? 매력적인 소비재들에. 그리고 나서 뒤에 이렇게 병렬관계 쭉쭉쭉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병렬관계는 사실 큰 의미가 없고요. 자, 그리고 그것은 맨 마지막에 눈에 띄는 단어가 하나 있으니까 봅시다. hazardous chemicals, 상당히 위험한 화학물질들을 발산하는 녀석들이에요. 이렇게 써놨죠. 그럼 결국 우리는 화학물질에 대해서 상당히 취약해. 상당히 취약한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상당히 취약하다면 우리는 화학물질을 조심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대조적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그걸 향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실제적으로 여기에 on the contrary가 있었습니다만 실제 이 문장은 우리의 부정성을 강화시켜주는 문장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on the contrary를 우리는 어떤 식으로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뒤에 나오는 내용이 이 내용을 뒤집고 있지 않다라는 것만 보시면 되겠죠. 내 말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인간은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부정인 거예요. 왜? 뇌가 화학적 위협에 대해선 절대 대처하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그럼 우리는 이제 핵심 문장이 하나 남은 거예요. 자, 이제 제일 마지막 가볼게요. The irony is that, 그 아이러니는 대절이합니다. The resulting harm to the brain, 뇌에 대한 그러한 결과가 되는 위험성은요, may wipe out some of those senses, 어떠한 감각들을 완벽히 제거해버렸대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매우 필요로 하는 감각이죠. 뭐 하기에? 이러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요. 그럼 우리는 문제를 다룰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끝나버린 거예요. 그럼 선생님이 아까 전부터 계속 얘기하던 글들 중에서 왜하고 해결책이 있다면 이 글은 해결책까지 가버리지 못한 글이고 왜로 끝난 거예요. 인간은요, 화학적 위협에 대처하지 못하고 있대요. 왜요?
뇌가 그걸 안 시켰는데 우리는 열심히 그걸 향유하고 있고, 게다가 그거를 뇌가 계속해서 거기에 적응함으로써 그 능력 자체 혹은 그 감각 자체를 없애버렸대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끝나는 글이 돼버린다, 이 얘기인 겁니다. 자, 제 말 이해 가셨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할 거고요. 자, 오늘 수업했던 내용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 오늘의 핵심 내용은 뭐였죠? 네, 독특한 구조들에서 여러분들이 살펴볼 수 있는 핵심 문장들에 대한 수업이었어요. 오늘 나온 구조들이 어떤 게 있었죠? 첫 번째는 반전을 만들어내는 구조, 두 번째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구조. 이것들은 아마 다다음 시간 정도에 이제 수업을 하게 될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뭐에 대한 수업이 이제 들어가게 되냐면 글 구조에 대한 수업이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글 구조 중에서도 상당히 일반적인 두 개의 구조를 먼저 얘기할 거고, 또 그 다음 시간에 이제 또 다른 구조 두 개, 그리고 나머지 구조, 이렇게 해서 아마 구조 수업이 끝나고 그 다음부터는 본격적인 문제풀이 과정으로 들어갈 겁니다. 여러분, 배운 내용은 항상 복습하시고요. 선생님이 자료실에 이 PPT 자료를 올려놨어요. 학원 카페에 들어오시면은 자료실에서 PPT 자료를 다운받을 수가 있고요. 현재 이 시트는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선 여러분들 필기하기 쉽게 하얀색 시트로 바꿔놨으니까 얼마든지 다운받으셔가지고 필기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